제목 11살 왕의 비극 조선 왕권이 무너지다. 지금부터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11살 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갔습니까? 집에서 게임을 했습니까? 아니면 엄마한테 용돈 더 달라고 졸랐습니까? 그 나이에 가장 중요한 고민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내일 시험을 어떻게 피할까, 좋아하는 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걸까,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 조선의 한 소녀는 11살에 전혀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이공. 그는 11살에 1000만 명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왕좌에 앉혔습니다. 왕의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은 너무 컸습니다. 왕관을 썼지만 그 왕관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왕좌에 앉혔지만 그 자리는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긴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전국민 인생 수업에서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던 남자, 싸웠지만 이기지 못한 남자,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한 남자,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년 전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시스템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한 인간이 거대한 구조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정조, 그 위대한 아버지의 그늘. 순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버지 정조를 알아야 합니다. 정조, 조선 제22대 왕.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재위한 군주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정조를 흔히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 중 한 명으로 꼽습니다. 세종대왕의 버금가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개혁의 칼날을 들었습니다. 첫째, 탕평체계 완성. 붕당 정치로 인해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이 서로 죽고 죽이는 파벌 싸움을 벌이던 조선에서 정조는 어느 한 붕당이 독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라면 붕당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습니다. 이것이 탕평책입니다. 둘째, 규장각 설치.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 젊고 능력 있는 학자들을 모아 국가개혁의 두뇌 집단으로 키웠습니다. 정약용, 최재공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규장각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셋째, 수원 화성건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함께 건설한 성곽 도시입니다. 단순한 성이 아니라 정조가 꿈꾸는 새로운 조선의 모델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넷째, 장용령 창설. 왕 직속의 친위부대입니다. 정조는 군사력을 직접 장악하여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조 한 사람이 추진한 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정조에게는 깊고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세자. 뒤주 속에서 8일 동안 굶어 죽은 비운의 왕세자. 그의 아버지 영조가 직접 명령을 내린 그 비극. 정조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평생 정조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더욱 강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왕. 아무도 뒤주에 갇혀 죽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조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실록에는 정조가 새벽 3시, 4시까지 글을 읽고 정책을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아들, 그리고 기대. 1790년 6월 18일. 창덕궁 깊은 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조 나이 39세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수빈 박씨. 후궁이었습니다. 정조의 정실 왕비 효의왕 후 김씨는 자녀를 낳지 못했고 의빈 성씨가 낳은 문효세자는 이미 5세에 요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탄생은 정조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39세에 얻은 아들. 조선 왕실에서 39세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 아이가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정조는 아이에게 이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살이 되던 해에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정조는 이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주었고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이 추진하던 개혁들도 어쩌면 이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준비였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든 이 나라를 내가 이어가거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루어다오.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1800년 당시 이공의 나이는 불과 11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미스터리. 1800년 6월, 정조 나이 49세.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었습니다. 궁궐 의원들이 처방을 내렸고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월 28일, 갑자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상이 창경궁 영춘원에서 승하셨다. 단 한 줄.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 군주 중 한 명이 49세라는 이른 나이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조의 죽음 과연 자연사였을까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습니다. 첫째, 정조는 죽기 직전까지도 매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죽기 열흘 전에도 신하들과 긴 논쟁을 벌였고 새로운 개혁 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둘째, 정조가 죽기 직전에 복용한 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어이들이 처방한 약이 종기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으로 정조가 죽으면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론 벽파입니다. 정조는 살아있는 동안 노론 벽파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정조의 탕평책은 노론 벽파의 독점적 권력을 위협했습니다. 정조가 추진하던 개혁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조가 죽자마자 노론 벽파는 전광석화처럼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물론 독사를 100%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언제나 승자의 편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정조의 죽음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11살짜리 어린 순조였다는 것입니다. 11살 왕좌에 앉다. 1800년 7월 4일. 아버지가 죽은 지 불과 며칠 만에 이공은 경희궁 숭정전에서 즉위식을 올렸습니다. 조선 제23대 왕 순조의 탄생이었습니다. 즉위식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숭정전 안에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은 신하들, 엄숙한 음악, 향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그리고 그 중앙 높은 왕좌에 한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몸에 비해 너무 큰 왕의 예복을 입고 머리에는 무거운 왕관을 쓰고 그 소년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눈으로 수백 명의 신하들이 자신에게 절을 올리는 것을 바라보는 그 소년. 만세, 만세, 만만세.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이 진심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왕은 자신들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특히 그 자리에 있던 한 여인.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정순왕후. 영조의 두 번째 왕비. 순조에게는 증조 할머니뻘 되는 여인. 이미 이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 있는 그분입니다. 그녀가 이제 조선의 실제 권력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공포 정치의 시작. 정순왕후. 이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지만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1745년생. 순조가 즉위하던 1800년에는 56세. 15세에 66세의 영조와 결혼한 여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것을 지켜본 여인.
영조가 죽은 뒤 정조와 40년 가까이 권력 싸움을 벌였던 여인.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11살 순조를 앞에 두고 수렴청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수렴청정. 말 그대로 풀면 발을 들이우고 정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왕이 너무 어릴 때 왕실의 어른 여성이 발 뒤에 앉아서 대신 정사를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조선의 법도상 왕과 신하들 사이에 여성이 직접 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발을 치고 그 뒤에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린 왕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권을 완전히 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조는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옆에서 아니 사실상 그 뒤에서 정순왕후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첫 번째 칙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사학을 엄금하라. 사학 즉 서학. 천주교를 말합니다. 신유박해 피로 물든 조선. 1801년 순조 원년.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는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후 불과 몇십 년 만에 조선 곳곳에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천주교가 이렇게 빠르게 퍼졌을까요? 당시 조선 사회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신분제, 부패한 관리들, 가난한 백성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양반도 없고 상민도 없고 노비도 없다. 모두가 똑같이 하느님의 자녀다. 이 메시지는 억압받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반이 될 수 없었던 서민들, 여성들, 심지어 노비들에게까지 천주교는 희망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에게는 달랐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그럼 우리 양반의 특권은 어디로 가는가? 천주교는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신분제를 부정하는 종교,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 종교, 조선의 전통 질서를 뒤흔드는 종교.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에게 천주교 탄압은 단순한 종교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신유박해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승훈 처형, 정약종 처형, 황사영 체포 및 처형, 수백 명의 신자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실 다산 정약용. 그는 직접적인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형 정약종이 처형되고 자신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정약용은 조선 최고의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탄압이 역설적으로 조선 최고의 지성을 꽃피운 것입니다. 11살 순조의 눈.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11살의 순조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왕좌에 앉아서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수백 명이 잡혀가고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이 시기 순조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의 목소리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전회의에서도 대부분 정순왕후가 결정하고 순조는 그것을 그저 따랐습니다. 가끔 순조가 발언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할마마마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는 수준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말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결정할 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11살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추스르지 못한 채 낯선 어른들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상황.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정작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순조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순조 2년 1802년 순조 나이 13세 때의 기록입니다. 상이 밤에 오래도록 주무시지 못하셨다. 잠을 못 잤습니다. 13살짜리 왕이 밤새 잠을 못 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순왕후의 갑작스러운 퇴장. 여러분,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등장합니다. 정순왕후가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조선을 좌지우지할 것 같았는데 1805년 순조 즉위 5년 정순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61세였습니다.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겨우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조에게 자유가 찾아온 걸까요? 순조 나이 16세. 이제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를 억누르던 정순왕후도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순조의 시대가 열린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순왕후가 사라진 그 자리에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끈질기고 훨씬 더 무서운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동 김씨였습니다. 정조의 죽음부터 순조의 즉위, 그리고 정순왕후의 수렴청정과 신유박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아버지를 너무 일찍 잃은 소년. 차가운 왕좌에 앉혀진 11살. 할머니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왕. 하지만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부에서는 안동 김씨가 어떻게 조선을 장악했는지, 그리고 순조가 그에 맞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동 김씨의 함정 왕을 삼킨 세도 정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순왕후가 사라지고 순조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조직적인 함정이 이미 순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함정.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1802년. 순조 나이 13세.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한창이던 시절, 궁궐에서는 왕비 간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왕비 간택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왕비의 가문은 국구, 즉 왕의 외가가 됩니다. 왕비의 아버지는 부원군 칭호를 받고 조정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왕비의 오빠와 남동생들은 특별한 혜택으로 관직에 진출합니다. 왕비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권력인지 아시겠습니까? 게다가 왕이 어릴수록 그 권력은 더욱 커집니다. 어린 왕을 통제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국에서 왕비 후보들이 올라왔습니다. 네로라 하는 집안의 규수들이 궁궐에 들어와 간택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된 여인, 안동 김씨 가문의 딸 김조순의 딸이었습니다. 훗날 순원왕후라 불리게 될 여인. 이 선택,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김조순은 이미 정조 시절부터 규장각 출신으로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는 순조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심지어 정조는 임종 직전에 김조순에게 순조를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조순이 진심으로 순조를 위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딸을 왕비 자리에 앉히기 위한 포석이었을까요? 역사는 후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만든 순간 김조순과 안동 김씨 가문은 조선 최고 권력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세도 정치란 무엇인가? 세도 정치. 이 단어를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교과서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세도 정치가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라면 실력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면접을 잘 보고 자격증을 따고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 회사 인사팀 전체가 한 가문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 가문 사람이 아니면, 그 가문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채용이 안 된다면, 그리고 그 가문의 사람들이 사장보다 더 큰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이것이 세도 정치입니다. 조선 전체가 그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안동 김씨가 인사권을 독점했습니다. 중앙의 요직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의 지방 수령 자리도 안동 김씨의 허락 없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동 김씨 라인이 아니면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도 좋은 자리를 얻으려면 안동 김씨 집안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평생 한직에서 허송세월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능력이 없어도 안동 김씨 편이라면 고위직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가져온 결과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전국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순조의 첫 번째 반격. 많은 사람들이 순조를 완전히 무기력한 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조는 왕권을 되찾기 위해 몇 차례 중요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공노비 해방입니다. 1801년 순조 원년. 정순왕후의 수렴 청정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조는 혹은 그 이름으로 역사적인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내수사와 각 궁방에 속한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조선 사회에서 노비는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사고 팔고 빌려주고 심지어 상속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노비는 왕실이나 관청에 속한 노비를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궁궐 청소부터 농사, 공예품 제작까지 다양했습니다. 6만 6천 명을 해방한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노비, 즉 개인 집안의 노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노비 해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6만 6천 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한 도시의 인구가 보통 수만 명이었습니다. 한 도시 전체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을 한 번에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노비 해방이었습니다. 홍경래의 난드 백성들의 분노. 1811년 12월. 순조 11년. 한 남자가 평안도 가산에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홍경래. 그는 외쳤습니다. 서북 지방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차별받는다. 부패한 조정을 무너뜨리자. 홍경래의 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반란은 단순한 지역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평안도는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의주를 통한 대청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평안도 출신의 상인들과 지식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중앙 정계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서북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단순한 지역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세도 정치로 인해 안동 김씨 계열이 아니면 어디서도 출세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거기에 지역 차별까지 겹친 이중 차별이었습니다. 홍경래는 이 분노를 조직했습니다. 불만을 가진 서북 지방의 지식인들,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 차별받던 상인들, 그들이 홍경래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반란은 순식간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정주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점령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순조는 직접 이 사태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관군을 파견하고 반란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4개월의 전투 끝에 1812년 4월, 홍경래는 정주성 함락대 전사했습니다.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란이 순조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세도 정치를 이대로 두면 더 큰 반란이 온다. 순조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결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이름 효명세자. 1809년 8월 9일.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 이영. 훗날 효명세자라 불리게 될 아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순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11살에 왕이 되어 겪었던 모든 것들. 할머니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장인 가문에 짓눌리고 왕이지만 왕이 아닌 그 삶을 반복시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만큼은 진짜 왕이 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효명세자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총명함이 남달랐습니다. 서너 살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빠르게 습득했습니다. 문학적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시를 짓고 음악을 만드는 데 뛰어난 감각을 보였습니다. 무예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왕세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효명세자의 정치적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순조가 처한 상황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안동 김씨가 조정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왕권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는지, 그것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효명세자는 일찍부터 아버지를 돕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대리청정 아버지의 비밀작전. 1827년. 순조 27년. 순조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겠다. 효명세자 나이 19세. 아직 왕위에 오르지도 않은 세자가 왕을 대신해 정사를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순조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정사를 돌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계획된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순조가 직접 안동 김씨에 맞서면 정면 충돌이 됩니다. 왕이 외척 가문과 싸우는 모양새는 조선의 법도에 맞지 않고 명분 싸움에서 왕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자가 새로운 인물로서 개혁을 추진한다면 안동 김씨도 세자를 직접 맡기가 어렵습니다. 차기 왕을 방해한다는 역모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조는 아들을 방패막이로 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선봉대로 내세운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왕권 강화를 아들을 통해 이루려 한 것입니다. 효명세자는 아버지의 의중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하자마자 효명세자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첫째, 인사혁신. 안동 김씨 계열 인물들을 하나씩 한직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했습니다. 특히 풍양조씨 가문을 견제 세력으로 키웠습니다. 둘째, 왕실 문화 강화. 궁중 의례를 정비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각종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왕실의 존재감을 키우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셋째, 백성들과의 소통. 각종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사정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심을 얻으려 했습니다. 3년 동안의 대리청정. 효명세자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새 세자가 나라를 바꿀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것 같다. 최대 반전, 하늘이 무너지다. 1830년 5월. 효명세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성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궁궐 의원들이 약을 처방했습니다. 잠시 쉬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5월 6일. 대리청정을 시작한 지 3년 2개월. 효명세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22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정사를 보던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자가 창덕궁 희정당에서 흥서하셨다. 상이 통곡하셨다. 그 소리가 궁궐 밖까지 들렸다. 왕이 통곡했습니다. 소리가 궁궐 밖까지 들릴 정도로. 순조의 통곡. 그것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왕권 회복의 마지막 희망을 잃은 왕의 절규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자의 절망이었습니다. 효명세자의 죽음과 함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순조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2부에서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순조의 반격, 효명세자의 등장과 비극적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일까요? 순조는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노비를 해방하고 아들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고, 하지만 시스템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부에서는 효명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의 백성들이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순조의 말년을 살펴보겠습니다. 효명세자가 떠났습니다. 순조의 마지막 희망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삼정의 문란, 백성들의 지옥. 세도 정치가 백성들에게 가져온 가장 끔찍한 결과는 바로 삼정의 문란에 이었습니다. 삼정이란 조선의 세 가지 핵심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첫째, 전정.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 둘째, 군정. 군역 의무를 돈으로 대신 내는 세금. 셋째, 환곡.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제도.
원래 이 세 가지는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도 정치 아래에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전정의 문란부터 보겠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세금을 걷는데 실제로는 없는 땅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것을 진결이라고 합니다. 황폐해진 땅, 강이 범람해서 물에 잠긴 땅, 심지어 바위산에도 전답이 있다며 세금을 매겼습니다. 더 황당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소유하던 땅에 계속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가족이 못 내면 이웃 마을 전체에서 걷었습니다. 군정의 문란은 더 충격적입니다. 황구첨정.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에게 군역을 매긴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에게 군역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백골증포. 죽은 사람의 뼈에서도 군포를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 군역세가 청구되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환곡의 문란은 또 다른 방식의 수탈이었습니다. 원래 환곡은 봄에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 때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일종의 구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방 수령들은 이것을 고리대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빌려주지도 않은 곡식에 대해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자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집과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가족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순조시대 조선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백성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참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자식을 팔아야 하는 지경이 된다면 그래도 참아야 합니까? 둘째는 도망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조시대에는 유망, 즉 고향을 버리고 도망치는 백성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세금 독촉을 피해 산속으로, 섬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집이 도망가면 그 집에 부과되던 세금을 이웃이 나눠내야 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졌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 시기 전국 각지의 지방 수령들이 올린 장계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 고을에서 도망친 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세금을 낼 수 없어 자녀를 팔아버린 가구가 수십 호에 이릅니다. 마을 전체가 비어버렸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전국에서 쏟아졌습니다. 순조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순조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순조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장계들을 읽었고 백성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순조가 직접 한 발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이와 같은데 과인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탐관 오리들을 엄히 처벌하라. 세금을 감면하라. 순조는 이런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탐관 오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동 김씨의 허락을 받아 자리에 앉은 지방 수령들.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수탈을 스스로 멈추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있어도 지방에서는 명령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답변만 올라오고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세도 정치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왕권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전 순조의 숨겨진 저항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순조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순조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면 충돌은 할 수 없었지만 조용하고 끈질기게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록 남기기였습니다. 순조는 개인적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순조어찰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기록들에서 순조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닌 것 같다. 내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는가. 왕이 이런 말을 쓴다는 것. 얼마나 처절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인재 발굴이었습니다. 순조는 안동 김씨의 눈을 피해 조용히 능력 있는 인재들을 가까이 두려 했습니다.
효명세자에게도 안동 김씨 계열이 아닌 인물들을 스승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으로 이어진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학문 장려였습니다. 정조가 규장각을 통해 인재를 키웠듯 순조도 학문과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비록 정조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했지만 그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저항들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책에 굵은 글씨로 남을 만한 사건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거대한 세도 권력 앞에서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었습니다. 시대가 오다. 홍경래의 난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밀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주, 제주, 함흥, 전주. 이름도 없는 작은 마을에서도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조선 백성들의 집단적 절규. 이 밀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 수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세도 권력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금이 많냐 해서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돌아가냐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별 수탈자에 대한 분노에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발전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의 밀란들이 훗날 19세기 후반 동학 농민운동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의 이 선언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순조 시대부터 쌓이고 쌓인 백성들의 분노와 각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순조의 말년 꺼져가는 불꽃. 효명세자가 죽은 1830년 이후 순조에 대한 기록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록을 보면 순조의 발언이 현저히 적어집니다. 어전회의에서도 순조가 말하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거나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청취하는 일도 줄었습니다.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 수면 장애도 있었습니다. 상이 밤새 주무시지 못하셨다는 기록이 말년에 자주 등장합니다. 순조는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위안이 있었습니다. 손자였습니다. 효명세자의 아들 이환. 훗날 헌종이 될 아이. 순조는 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상이 원손을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상이 원손을 특별히 아끼셨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있는 모습. 그 평화로운 장면이 순조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손자에게도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헌종은 8세에 즉위하고 또다시 수렴청정을 겪고 23세에 요절합니다. 비극은 반복되었습니다. 지식인들은 무엇을 했나? 순조 시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학의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약용. 강진 유배지에서 18년간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지방 수령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책. 탐관 오리들이 득세하는 시대에 진정한 공직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경세유표. 국가 시스템 전체의 개혁을 논한 책. 토지제도, 관리제도, 군사제도 등 조선의 모든 분야에 대한 개혁안이 담겨 있습니다. 흠음신서.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책.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하는 사법개혁안입니다. 이 책들이 왜 중요할까요? 정약용은 이 책들을 쓰면서 자신이 직접 목격한 세도정치의 폐해를 담았습니다.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수탈, 무너진 왕권.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학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채택되지 못했지만 이 책들은 훗날 조선 개혁 논의의 핵심 텍스트가 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최한기, 이규경 같은 실학자들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며 어떻게 나라를 바꿀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탄압받는 시대였지만 그 탄압이 오히려 지식인들에게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3부 마무리. 3부에서는 세도 정치가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순조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삼정의 문란. 유망 백성들. 끊이지 않는 밀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바꿀 수 없었던 왕. 안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부에서는 순조의 마지막을 다루고 그가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순조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눈물 순조, 그리고 조선의 황혼. 마지막 사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순조의 삶을 따라왔습니다. 11살에 아버지를 잃고 왕좌에 앉은 소년. 할머니에게, 장인 가문에게 권력을 빼앗긴 왕. 아들을 통해 반격을 시도했지만 아들마저 잃은 아버지.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지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순조의 마지막 날들. 1834년 가을. 순조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여러 질병들이 한꺼번에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걱정 어린 눈으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순조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몇 가지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자 헌종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순조는 신하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원손이 아직 어리다. 잘 보좌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 이 말이 얼마나 처절한 말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11살에 왕이 되어 겪은 그 비극. 이제 손자도 어린 나이에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부탁뿐이었습니다. 1834년 11월 13일. 순조가 창덕궁 대조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이 45세. 조선 제23대 왕. 재위 34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진정으로 왕이었던 순간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순원왕후와 또 다른 수렴청정. 순조가 죽자 왕좌는 손자 헌종에게 넘어갔습니다. 헌종 나이 불과 8세. 그러자 이번에는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순원왕후. 안동 김씨 출신의 순조의 왕비. 순조에게는 아내였고 헌종에게는 할머니. 그녀의 수렴청정이 시작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절정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왕의 아내마저 안동 김씨 출신이었습니다. 외가도 안동 김씨, 왕비 가문도 안동 김씨. 조선 왕실은 사실상 안동 김씨 가문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어린 순조를 앞에 두고 수렴청정을 했듯 이번에는 순원왕후가 어린 헌종을 앞에 두고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어린 왕 외척의 수렴청정, 세도정치 왕권 약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종도 23세에 후사 없이 요절합니다. 할아버지 순조와 아버지 효명세자의 비극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부 반전 역사의 복수. 자, 여기서 역사의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헌종이 죽고 왕위 계승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계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반계 왕족에서 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안동 김씨는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하기 가장 쉬운 인물을 왕으로 앉히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강화도에 살던 이원범이었습니다. 훗날 철종이라 불리는 인물.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족이기는 했지만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속셈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앉히면 우리 세상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실제로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종은 강화도에서 갑자기 왕이 된 충격에 조정일에 서툴렀고 안동 김씨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의 계획은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오래 세도 정치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왕권을 너무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철종 이후 등장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그는 안동 김씨가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 술주정뱅이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왕족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이 위험인물로 찍히지 않기 위해,
그렇게 수십 년을 참으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즉위하자마자 흥선대원군은 전광석화처럼 안동 김씨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선을 지배하던 안동 김씨가 불과 몇 달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입니다. 역사의 복수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순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순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교과서에서는 순조를 보통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도 정치를 방관한 왕, 무능한 왕, 안동 김씨에게 권력을 빼앗긴 왕. 이것이 공정한 평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조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그가 처한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1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왕 후의 수렴청정. 이것도 순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안동 김씨와의 결혼. 이것도 순조가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렴청정 중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순조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는 했습니다.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권 개선이었습니다. 홍경래의 난을 직접 수습하며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효명세자를 키우고 대리청정을 통해 세도 정치에 맞섰습니다. 비록 효명세자의 죽음으로 실패했지만 이 시도 자체는 순조의 용기와 지혜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무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조는 실패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순조는 실패한 시스템에 갇혀있던 왕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순조 시대가 남긴 유산. 순조 시대를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노비 해방의 역사적 의미. 6만 6천 명의 공노비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조선 신분제의 벽에 처음으로 큰 균열을 낸 사건입니다. 이 균열은 훗날 갑오개혁 1894년에서 신분제 완전 폐지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실학의 꽃. 정약용의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이 책들이 순조 시대에 쓰였습니다. 탄압받던 시대의 유배지에서 한 지식인이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이 책들은 오늘날도 한국 행정학, 법학, 사회과학의 고전으로 읽힙니다. 세 번째, 효명세자의 문화유산. 비록 22세에 요절했지만 효명세자는 조선 후기 궁중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만든 악장과 의례들은 지금도 국립국악원에서 공연됩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그 생 동안 만들어낸 것들은 200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네 번째, 반면교사의 역사. 순조 시대의 세도 정치는 이후 역사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등장해 강력한 왕권 강화를 추진한 것도, 개화파들이 서구식 제도를 도입하려 한 것도 모두 세도 정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역사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던지는 질문. 순조의 이야기는 200년 전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권력이 특정 세력에게 독점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안동 김씨는 조선을 독점했습니다. 그 결과 유능한 인재들이 등용되지 못했고, 탐관 오리들이 판을 쳤고, 백성들이 고통받았고, 결국 나라가 쇠락했습니다. 권력의 독점은 언제나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고대에도 중세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두 번째 질문. 시스템이 잘못되었을 때 개인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가? 순조는 잘못된 시스템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분명히 한계 내에서의 선택들을 했습니다. 공노비 해방, 효명세자를 통한 반격 시도. 시스템의 피해자라고 해서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한계를 무시하고 개인만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 역사는 반복되는가? 정순왕 후의 수렴청정,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 효명세자의 요절, 헌종의 수렴청정. 이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할 때 반복됩니다. 우리가 순조의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1834년 11월 13일 창덕궁 대조전 찬바람이 불던 늦가을 45세의 왕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9세에 자신을 낳고 이 나라를 이어가거라고 말했던 아버지 정조를 떠올렸을까요? 11살 너무 크고 무거운 왕의 의복을 처음 입던 그날을 기억했을까요? 13세의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짓누르게 될 가문과 연을 맺던 그날을요? 22세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효명세자의 웃음을 그리워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쳤다고 생각했을까요? 34년의 왕좌, 34년의 싸움, 34년의 좌절. 이제 다 내려놓고 싶다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마지막 순간의 마음까지는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순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 최선이 역사에 화려하게 기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왕이 있습니다. 화려한 업적을 남긴 왕만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 앞에서 조용히 싸웠던 왕도, 아들을 통해 꿈을 이루려 했던 아버지도, 6만 6천 명에게 자유를 준 왕도, 조선 제23대 왕 순조, 1790년 6월 18일, 1834년 11월 13일.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던 남자. 하지만 그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순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순조 이후의 이야기, 강화도령 철종과 흥선대원군의 등장을 다루겠습니다. 전국민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